네, 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이제 보다시피 이제 간평사 경제학 입문자 특강입니다. 주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감정 평가에 대한 이제 경제학 내용보다는 특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수학이기 때문에 경제 수학 위주로 강의를 이끌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이 자료실에서 다운받는 자료가 있어요. 이 다운받는 자료를 본다면 8페이지 거쳐 갖고 제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여기서 좀 보충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룬 내용은 주로 어떤 주된 내용 그리고 그 주된 흐름을 여러분과 주로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경제학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떤 진입 장벽을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문과 계통의 과목과는 다른 상당히 어떤 수리화된 그리고 수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면서 이 경제학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토론하고 실제로 시작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난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요, 많은 수험생과 제가 이제 소통을 하는 결과 본다면, 똑같은 내용이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 먼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여러분이 이 프린트를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거쳐갖고 이제 수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이제 입문자를 위한 특강을 하다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여러분이 한 번만 정확히 알아두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간평사는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의를 해온 결과, 이 간평사에서 학생들, 수강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7급 공무원도 하고 이제 노무사도 하고 그리고 보험 계리사라는 강의도 해봤지만, 가장 많은 이제 이과생들이 포함된 그리고 의과생들이 수험생으로 있는 것이 이제 감정평가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학적인 내용에 대한 여러분이 보는 그런 식의 어려움은 덜해. 근데 그것은 이제 이과 학생들의 문제지 문과 학생들은 여전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에 또 올해는 됐지만 한 20대 후반 정도 학생들은 문과 학생도 이 교과 과정에서 한때 미분이 없어진 적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은 여기 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강조했지만, 사실 미분의 개념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대학교에 배웠던 모든 미분의 개념을 알 필요가 없어요. 경제에서 필요한 미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여러분과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과 다뤄볼 겁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이제 이 감정평가사 이제 경제학 학습 방법인데, 특히 여기서 뭐 감정평가사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인 경제학 학습 방법 중에서 다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학문과는 좀 다른 거. 그러니까 모든 공부 방법이 우리가 똑같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과목마다 갖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만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다시피 상당히 다른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시, 거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제 공부 방법 그리고 범위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이걸 지금 여러분과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걸 염두에 둘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질 테니까 이런 식의 특징만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과는 이제 본 강좌에서 그런 내용을 할 겁니다. 미시 경제학은 뭐고 거시 경제학은 뭐다. 자, 두 번째 보면 바로 이제 이 경제학, 여러분과 얘기하려는 가장 큰 주된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있는데, 이 경제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서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식으로, 바로 표시하고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문제는 서술적, 어떤 문제는 그래프, 어떤 문제는 수식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론이 서술적으로도 얘기되고 그래프로도 설명이 되고 그리고 수식으로도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와 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그런 식의 유형이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푸는 방식은 이렇게 그래프와 수식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경작은 원칙적으로 이원화된, 물론 이제 일부 학자는 삼원화됐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거시경작을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경제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거, 여러분은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일관성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다른 일관성이 없는 두 학문이, 그러니까 두 어떤 체계가, 경제학 체계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뭐 고전학파적인 체계, 뭐 케인즈적인 체계라고도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론이 달라요. 근데 이것이 양립하고 공존해요. 서로 상충적이지만 보완적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식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생각했다는 이랬다 저랬다는 변덕을 부리는 그런 식의 학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묘하게 이것이 서로 조화가 돼서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융통성을 가지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말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우리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보충해 가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과 이제 주로 두 번째, 이제 서술적 그래프 그리고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 그렇게 경작은 표현되고 그렇게 강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내용을 본다면 이런 얘기죠. 이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 건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에 바로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나오는 한 10년간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나오는 그런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놨어요. 출제 연도가 어떻고 그다음에 출제 빈도가 어떻고 난이도가 어떻다. 근데 이거 보다시피 이것은 이 내용 자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아까 말한 이제 서술식으로 문제가 표현된 건데 정부가 지출을 늘렸다. 이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기존 이자율을 유지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른 것은, 그래놓고 IS 곡선, LN 곡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핏 보면 이제 서술형 같지만 이거 보다시피 어떤 내용이 통화량, 어떤 양적인 게 나오잖아요. 소득 수준이 감소한다, 불변이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서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사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ISM이라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때로는 어떤 수식적으로 또는 때로는 그래프적으로 해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세 가지 것이 어떤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떤 조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도 서술식으로만 나올 수 있고 물론 수식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평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식으로 나오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제 다행인 것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과적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한테는 다행인데 문과적인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징은 특징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시작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 갖는 특징 중 하나가 여러분과 어떤 문장 자체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온다고 서술식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그래프랑 수식으로 풀이해줘야지 풀리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는 이제 경제, 지금 요것은 봤고요. 그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교재의 특징인데, 물론 본 교재의 특징은 여러분 어떤 교재, 이렇게 이번에 이제 새로 제가 이 간평사 그리고 노무사를 위해서 만든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요 교재를 갖고 여러분이 이제 강의에 임해 줄 겁니다. 거기 이제 서문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는 특히 뭐냐면 이 교재는 제가 주제별로 100개형, 미시 50개, 거시 40개, 그리고 국제경제 10개형으로 10형으로 나눈 다음에 정리와 이해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렇게 나눈 이 100개형을 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출제 기출 문제가 이것은 큰 단어 말고 작은 단어로 몇 형이다 이런 걸 여러분과 각각 제시해 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이 100개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100개형 중에서 자주 나오는 형이 있고 자주 안 나오는 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험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냐, 그다음에 그제 여러분가 보는 이제 간평사 시험이냐, CP냐 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제 문제를 10년간 문제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이 간평사 강의에 마치기 때문에 간평사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위주로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강의할 겁니다. 그것이 얼만큼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율성의 문제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성에 관한 학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그리고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식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경제학적 원칙인데 경제 원칙이죠. 경제 원칙을 경제학 그리고 모든 학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제 적용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의미가 뭐고, 그것이 실제로 강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과 적용되는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교재도 나왔고 이제 이 프린트에도 나왔던 자료인데, 최근 11년간이죠. 11년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간평사 경제 문제를 우리 교재에 맞춰 갖고 이제 1편부터 그지? 10편까지 이렇게 11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뭐 40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11년이니까 440문제를 이렇게 다 분리해 봤는데, 자, 보면 비율이 우리가 10% 넘는 것은 이게 10% 넘고, 이거 10% 넘죠. 그죠? 이렇게 10%가 넘는 것이 세 가지 있고, 그리고 대단히 작은 것들, 뭐 5%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5% 안 되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7% 이하, 7% 이하인 것은 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죠. 이렇게 7% 이하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간평사의 어떤 경제학의 특징이 여기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것이 지금 여기가 총수요 총고급 이론이 이것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범위가 넓어요. 그지? 범위가 넓어서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또한 여기서 이것은 요수시장과 소득분배 이론은 이건 범위가 좁아. 범위가 좁아서 작게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전에 봤던 이렇게 어떤 100개형으로 나온다는 그것으로 봐줘야 돼. 그러니까 형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적게 문제가 나오지만, 전체적인 단어는 적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형은 3개뿐이 없고, 여기 형은 뭐 20개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한 개 형마다 나오는 문제 출제 빈도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해 줘야 돼. 물론 이제 요소시장과 소득분배 이론이 이것이 특별히 간평사에서 적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소시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생산요시장에서 주된 내용이 이제 노동시장을 다루는 건데, 그래서 노무사에서는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럴 거 아니에요? 노무사 이제 25문제 나오는데 10문제가 노동시장에 관한 문제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간평사 그리고 노무사 각기 이제 강의 내용이 좀 다른 이유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 똑같지만 비중이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단원별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 문제 아니라, 이 단원 안에 있는 형이 몇 개형으로 이루어졌으면 그 형 중에서 중요한 형은 뭐고 중요하지 않은 형은 뭔가, 그런데 여러분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죠. 여태까지 어떤 제가 나온 문제를 아까 보다시피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봤던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여기 출제 빈도와 이제 난이도를 이렇게 구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9편의 문제고 71형과 72형에 관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문제를 분석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440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주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요. 그지? 이걸 보면 이제 여기서 이것도 출제 영역이 어느 형이고 무슨 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이 자체가 어떤 수리적인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안 보이지만 출제 빈도가 3개, 그리고 난이도가 이렇게 2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모두 다 이렇게 출제 빈도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매년 출제되는 문제, 2, 3년간 출제되는 문제, 4, 5년간 출제되는 문제, 6년에서 10년간, 그지? 이렇게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처음 출제되는 문제. 그러니까 10년간 처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는 특히 이 문제라는 것이 특히 형보다 좀 더 들어가서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점 시장의 그죠? 어떤 하나의 이론.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처음 출제되는 문제는 거의 그지? 우리는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무적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가 11년간 분석이면 거의 완벽한 분석을 한 거거든. 이런 문제는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문제를 위주로 하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안 풀 수도 있다가 되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하는가?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그지? 가장 최선의 효율성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이런 걸 집중하는 게 나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난이도에 관한 문제예요, 난이도. 난이도에 관한 문제도 제가 이렇게 아까 이 11년간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이 범위 외이거나 이 범위 외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 외라는 것은 제가 만든 교재 있죠, 그죠? 이 교재 범위 외이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은 제 교재가 아니라 다른 교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으로 두 권으로 나누는 교재도 있는 걸 알아요. 그럼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럼 그 교재가 유리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잘 나오는 걸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범위가 넓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범위가 넓다 보면 쓸데없는 것을 하는 시간이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평사의 최적의 교재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야. 범위이거나 또는 시간상 불가능한 문제 이것이 보통 어떤 여기 여러분 프린트를 본다면 7.5% 세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 아예 패스해버리자는 거다. 그지? 포기해버리자. 포기한다고 이제 0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지? 믿음의 경작이 있죠. 그죠?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 그나마 20%는 남아있잖아요. 그지? 20%는 남아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실제로 여러분과는 수업 시간에 거의 다루지 않은 내용이 될 겁니다. 왜 다루지 않느냐? 자, 말대로 우리가 범위 외라는 거야. 어쩌다 이렇게 처음 출제되는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출제 빈도가 없는 것은 여기 범위 외거나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풀더라도 시간상 불가능한 문제, 제가 풀더라도 한 5분 이상 걸리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몇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는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런 문제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 여러분 수준이 돼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차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실력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통과 패스하면 좋겠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저 한 7, 8분 걸려서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거지 우리가 멘붕이 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푸는데 시간 때문에 초조해서 다른 문제도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럴 바는 가장 좋은 선택은 그지 이렇게 패스해버린다는 겁니다. 그지 뭐 시작하자마자 첫 강의부터 패스하라는 강의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 문제나 패스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문제를 패스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5문제가량은 그지 이것은 난이도가 4개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난이도가 4개 문제 어려운 정도가 나온다는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이 그지 선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처음에는 1차 풀 때 패스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2차 풀 때 푸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이제 이 간평사가 이렇게 두 과목으로 1차 과목이 나눠서 보는 거로 아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간평사를 하다 보면 이 경작은 좀 뒤에 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그지 세이브한 다음에 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또 그지 1차 패스라는 거죠. 1차 패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지 포기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간평사는 이것은 우리가 자격시험에서 1차 과목이기 때문에 2차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 그 말은 뭐냐면 과락 없이 평균 60점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으면 되기 때문에 단 뭐냐면 이제 다른 과목을 위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한 7, 80점을 이상 맞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과락 없이 60점 맞으면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상당히 이제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는 1차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큰 노하우죠. 여러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몸에 배긴 하는데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시험을 보는 것은 요 3가지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읽어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도 있어요. 읽어보면 답이 보여. 주로 이제 계산 문제 아니라 서술형의 문제에서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풀고, 그다음에 아주 쉬운 문제. 풀기만 하면 1분 내에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말이에요. 그지? 이것도 한 2분 정도 걸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쉽게 풀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난이도가, 이게 익숙한 사람은 이것은 2분도 안 걸려요. 그지? 뭐 1분 내에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나중 문제고,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이걸 건지고, 이 문제 갖고 이제 승부를 보는 거죠. 변별기는 중요한 문제. 사실 이거죠. 여러분 사실은 수업 시간에 그리고 주로 강조된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이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패스하고, 이 문제는 이제 한 번만 설명하면 다 알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근데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게 모두 그죠, 어떤 수리적인 계산 문제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간평사 문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지금 이거와도 무관하지 않는데, 잘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거를 왜 이걸 포기해야 되고 패스해야 되고 이걸 집중해야 되는가, 그 내용은 우리가 공부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 패스하고 이 문제에 집중하라는 문제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물론 시험장에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부터 이것을 그제 몸에 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체화되어 있다는 거, 그지? 공부 방법에도 이런 문제 패스, 여기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든 그런 식의 하나의 곡선이 있는데, 전 수리 경작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곡선도 한번 여러분과 만들어 봤고, 그리고 제가 이 곡선은 이 간평사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적용시켜요. 근데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설득력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게 제가 말한 이제 학습 효율 곡선입니다. 학습 효율 곡선. 그래서 이제 그지 가로축은 이것이 비중이나 범위. 그러니까 이것은 비중 범위라는 것은 전체 경작 범위를 그지 이렇게 100으로 온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이것은 효율이나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100%, 점수 100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제가 가상적으로 이런 식의 유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리함수죠, 무리함수.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다 이제 루트 씌우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걸 제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80을 제곱하면 이제 88이 64가 나온다고, 8을 제곱하면 64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9를 제곱하면 99, 81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50에다 루트 붙이면 이것이 그지 70. 왜냐면 원래 49죠. 49를 루트 붙이면 그지 이것이 70이 되는데, 거기다 10을 더 곱한 겁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가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 효율곡선이 어떤 사람은 급격히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만히 된 사람도 있을 때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공부해봤자 100점에 못 이루는 이 높이가 다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가상하고,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가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경작, 그러니까 간평사에서 경작 범위를 50%만 알고 있더라도 전체 문제에 70점은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50%를 알고 있으면. 근데 그 50%가 우리가 책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절반 뚝 잘려서 미시만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를 경작을 봤을 때 그중에서 중요한 거 절반만 하더라도 70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겠죠.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이론이지만,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설명해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어느 걸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혼자 공부했을 때 어려움이죠. 혼자 공부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를 몰라.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이제 교수들이 그런 거, 이걸 집중하고 이건 집중하지 말라. 근데 그것도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에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시험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간평사에서 다른 데서는 중요하지 않은 게 간평사에 중요하고, 다른 데서는 중요한 게 간평사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도 그지 우리가 공부하는 양 50%도 그것도 경작에 따라서, 그리고 학문에 따라서, 또한 여러분이 보는 시험 직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차, 2차에 관해서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많은 변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론에 의하면 그죠 우리가 64% 그리고 80%, 약 80%만 하더라도 이제 한 90점 정도가 그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내용과 이제 거꾸로 넘어가면 이거죠. 요게 이제 어떤 8문제인데, 8문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8문제 따지면 이것이 20%죠. 20%. 그래서 요걸 포기하는 의미가, 제가 말한 포기하는 의미가 여기서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만 한 64%만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의 어떤 80%를 그지 담당하고 있을 테고, 여러분이 80점을 맞으면 우리가 이 시험은 1차 과목에서 성공한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여러분과 다루기만 하더라도, 물론 64%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간평사에 특화된 내용을 갖고 공부해야 돼. 간평사에서 잘 나온 내용.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노무사 다른 시험에서 CP에서 잘 나온 내용 갖고 64%를 채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채우는 내용이 우리가 어떤 직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직종에 특화된 강의를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은 파란 표시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이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집중하는 거죠. 이건 이 앞에 건 별로 변별력이 없고 이 뒤에 것이 변별력이 있으니까 이 과정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여기까지는 다뤄볼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죠. 왜요? 한 80% 내용만 공부하더라도 전체 내용의 90% 정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효율적인 것은 그지?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수리적인 내용을 들어가겠죠. 수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곡선의 접선의 길기, 이제 이것이 이제 일종의 미분 계수의 개념이고 이따 설명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인데, 이 접선의 길기란 뭡니까? 이것은 여기서 내가 1시간 또는 하루 더 공부했을 때 점수가 얼마큼 오르겠는가라는 걸 나타내는 기록이죠. 경제에서 제일 잘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하루 1시간 공부할 때 얼만큼 더 공부할 건가, 얼만큼 더 알아질 건가, 문제를 풀 건가. 근데 여기서는 기류가 크죠. 근데 여기서는 기류가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하루 공부하면 첫날 하루 공부하죠. 한 3시간, 4시간 공부하죠. 그러면 그걸 갖고 기출된 문제가 한 2문제가 풀릴 수 있어. 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지 몇 달간, 한 2개월간 그런 식의 진행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하다 보면, 그리고 5번까지 못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이때는 어떤 서너 시간 해야지 이제 한 문제가 더 풀리는 경우야. 서너 시간 해야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굉장히 완만해진 거죠. 효율성이 낮아진 겁니다. 효율성은 커진 거고. 그러니까 효율성에 관한 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말하는 한계라는 개념으로 이제부터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과 접근해 가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학습 효율 곡선으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이제 결론은 뭐냐면, 간평사에 맞는 특화된 강의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전문 강사가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 있는 그런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 전에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생각처럼 이론과 실전은 다르죠.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지금 말한 이 간평사만 갖는 특이한 그런 식의 특성이 바로 이제 수리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보면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과 경제 수학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여기 이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1과 2로 나눴어요. 1과 2로 나눴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주된 내용이 이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냐? 이것이 1차 함수,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거죠. y = mx 플러스 b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은요, 뭐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지? 그리고 뭐 이것이 수요 곡선, 공구 곡선, 또 우리가 뭐냐면 수요 곡선, 공구 곡선뿐 아니라 뭐 평균 수입, 한계 수입, 뭐 총 수입은 어떤 2차적인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가서 ISLM, 하다못해 뭐 PC, 우리가 필립스 곡선, 그리고 총 수요, 총 공급.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제학에서 하루도 그지 우리가 안 나온 날이 없을 정도로 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울기와 절편에 관한 내용, 이건 여러분과 별로 변별력이기 때문에 안다고 보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이 연습할 필요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서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 어떤 꼭지점을 구하는 형태지. 완전 제곱편으로 꼭지점을 구하는 거 가끔 나와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가끔 나와줍니다. 뭐 2차 방정식에서 뭐 이제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 뭐 몰라도 되겠지만
이제 아마 여러분이 문과 학생은 많이 잊어버렸을 거야. 이제 이과 학생들은 그나마 우리가 공학을 하다 보면 계속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차함수에 대한 간단한 형식, 그 다음에는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 무리함수가 이제 단기 생사함수라든지 기대용 함수, 솔로모형 중에서 가끔 나와주는 거예요. 가끔 나와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일종의 출제 빈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 나와주죠. 그 다음에 분수함수. 자, 이렇게 분수함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요곡선, 효용함수, 등량곡선, 총수요곡선 등에서 우리가 분수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게 분수함수냐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여러분과 왜 분수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경제학은 이제 가정의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변수를 우리가 고려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 때문에 변량이 너무 많으면 정확히 분석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걸 일정하다고 놓는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가정에 들어가면 이것도 1차, 그지? 우리가 분수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간단한 수학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우리가 효율곡선이 이제 이 무리함수로 봤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 간단히 몇 가지 연습으로서 대신할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 많은 시간을 할애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 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더 보야겠네요. 또 하나가 이제 레온티에프죠.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생사함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산량의 증가율, 성장률, 상승률이라는 거, 이런 식의 개념이죠. 어떤 수량분의 변화량, 이것이 증가율, 성장률, 상승률, 그러니까 생산량 증가율,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로 표현되는 이런 식의 방식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또 탄력성이죠. 탄력성. 우리가 이제 탄력성은 이제 요 교재, 여러분 프린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교재는 탄력성만 여러분 프린트를 본다면 프린트 7페이지 보면 거기 한 개를 총정리한 표가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본 교재는 탄력성을 이제 모두 정리한 총표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지금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여러분과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대표인 거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탄력성을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설명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나온 것이 무한 등비급수합이죠. 투자 승수라든지 연구 채권의 가치, 그리고 신용 승수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다시피 한 8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탄력성은 고등학교 수학에는 없죠. 이런 개념 없어요. 고등학교 수학 개념이 없지만 이것은 조금 발전된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려고 할 것 같고, 나머지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왔던 이것도 없네요, 그지? 이것도 이제 어떤 특별한 레온티프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생사함수,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몇 가지를 빼놓고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개념이야. 그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다시 이용된다는 그 차이점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수학에서는 변수를 x, y로 놓지만 이 경제에서는 이 변수가 시장에 따라서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노동량, 자본량, 물가, 그지 소득, 하다못해 인플레이션율,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거로 모든 곡선에 관해서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분석하는 것이 되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1차적인 수학적인 개념이라면 여러분과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내용은 이거죠. 경제에 사용되는 수학적인 개념 2입니다. 이것이 주로 이제 미분 개념이에요. 미분. 그래서 바로 이제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90%가 미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여기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미분은 여기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제에서는 마지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 그다음에 순간 변화율도 나오는데 이것도 접선이 기울고 표시되지만 경제에서 이것도 마지널이래.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둘 다 다르지만 경제에서는 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야. 물론 그것이 평균이냐 순간이냐 그것은 문제 풀 때 그냥 보면 알아요. 이거 갖고 우리가 어떤 문제 함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2가지. 그래서 이제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자세한 설명이 되겠지만
우린 경제학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 개념이 하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그거를 한계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한계적. 하나 더. 우리가 어떤 산출량 극대화, 이윤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서 한계적 가치 갖고 한계적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경제학 마인드를 완성하는데 기초부터 그지 어떤 완성까지 굉장히 저변에 깔리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한계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 더 마지날, 그러니까 미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없이는 우리가 이 한계가 가장 중요한 제가 경제학적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미분 없이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내용이 이거와 여러 가지 기본 미분법 있죠. 이거로서 해결이 가능한데 단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았던 편미분이라는 게 나와요. 편미분. 근데 이 내용이 뭐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이제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계만 넘으면 돼. 한 단계만 그지 이렇게 계율만 걷는 돼. 그러니까 미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것은 편미분 개념도 그지 우리가 말대로 그 경계만 알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지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과 이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이걸 갖고 여러분과 접근해 갈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주 이용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로그미분법이라는 겁니다. 로그미분법.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 나왔을 때 굉장히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그리고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시간,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문제를 풀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그 변별력이라고 했던 이제 별표를 1부터 5까지 나왔던 것은 제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는 수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변별력 난이도가 5일 수 있지만 간단한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넣으면 그 변별력은 그지 난이도는 1 아니면 2로 우리가 추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경제에서 이용되는 수학적 개념을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여러분한테 거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 어떤 개념 정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개념 정리는 제가 이제 따로 쓰는 것보다는 그 뭐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봤던 걸 겁니다. 말대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학 교재에서 저렇게 제가 따갖고 온 거야. 고등학교 수학 교재에서 이게 고등학교 수학 교재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는 이렇게 이 평균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계수는 특히 이제 한 점에서니까 이것이 여러분 순간 변화율로 배워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런 식의 함수, 도함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기억을 더듬는 거죠. 여러분이 다 배웠던 거야.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아까 말한 이것은 기본적인 거고 요거 한 단계 더 응용된 거 갖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보기 때문에 변수를 x, y로 보지만 이것이 이제 경제학으로 들어가면 어느 시장을 분석하냐에 따라서 이 x, y 변수가 5만 가지 변수로 다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 함수가 있다. y equal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한 그지? 자, x가 이렇게 a에서 b까지 변할 때 자, 요 값이 이제 fb겠죠? f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옆서 여기까지 우리가 x의 변합은 그래서 이거를 델타 x라고 하고 y 변합은 델타 y라고 합니다. 자, 그때 여기서 본 이제 평균 변화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보는 거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본다면 자, 말대로 바로 이제 평균 변화를 델타 x분의 델타 y야. 자,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식이면 별 의미가 없어.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렇게 접근하지만 경제에서는 저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 다음 해봤자 두 번째 이렇게 B-A분의 여기서 이제 FB-FA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갖는 평균 변화를 갖는 기하학적이 뭐냐? 기하학적. 우린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기하학적이 뭐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중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이 밑변분의 높이죠. 그러니까 요 각이 세타라 했을 때 이것은 요 x과 1은 이것은 탄젠스 세타가 되는 거야. 탄젠스 세타. 우린 이거를 중학교 때 이걸 기울기라고 배웠어요. 기울기.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그럴 때 그 전에 우리는 아까 y 이퀄 m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직선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차식은 대단히 잘 나온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절편도 중요하지만 기울기는 훨씬 중요하다는 거 알 겁니다. 그 기울기에 여러분이 좀 나중에 보면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울기가 크냐 작냐, 이것이 음이냐 양이냐 이걸 갖고 상당히 많은 경제학적 법칙을 만들거든요. 이것이 기울기가 완만하냐 급경사냐, 이것이 이제 뒤에 가는 뭐 ISLM에 대해서 적용됐을 때, 그리고 화폐 수요, 화폐 공급에 적용됐을 때 어떤 정치 효과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그런 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그걸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M은 이 직선의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델타 X면 델타이고 X과 1은 탄젠스 세타다. 이게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기하학적 의미로 이제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선 수학에서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것이 경제에서는 이걸 마지날이라고 합니다. 마지날. 한계라고 있는 거죠. 한계. 지금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까 이 평균 변화율도 한계고 곧이어 설명할 미분계수도 한계인데, 그것은 이제 어떤 물어보는 개념의 차이지 전체적인 개념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여기다 리미트를 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본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의 개념이야. 순간 변화율. 그래서 여기서 이 순간 변화율은 여기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되지만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를 dx, dy 또는 y 프라임. 그래서 이것은 순간 변화는 이것에 대한 미분 계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 뭐냐? 델타 x가 0으로 가는 이 순간을 다루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이것이 b에서 a로 x가 b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이 두 점이 기울기가 이 점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거든. 접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기하학적 의미가 이것이 똑같이 마지날이라고 표현하는 건 똑같지만 이것은 기하학적 의미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지고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 한 점이 주어지고 이것에 이걸 한계를 마지날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크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게 용어로 보지만 경제에서는 이것도 한계 마지날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단 두 점이냐 한 점이냐 차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 여러분 이제 접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미분하는 과정은 원래 이제 여기서 미분법이라는 게 있죠, 미분법. 미분법이 있습니다. 미분법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 도함수, 유도된 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 안에는 사실 어떤 수학적인 그런 함수의 극한에 관한 공식이 있어요. 함수의 극한 공식. 근데 그것은 고등학교 때 수학적인 분석 방법이고, 우리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단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미분하면 어떤 수식이 뭐가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접선의 기울기 의미를 갖고 있다. 접선의 기울기. 이것만 여러분 이제 의식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만약 이것이다. y 이퀄 mx 플러스 b다. 자, y 이퀄 m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자, 그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현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B만 있다면 이게 XY에서 이게 Y 이꼴 B다. 그럼 이거죠. Y 이꼴 B다. Y 이꼴 B다. 이게 절편에 있다면 Y 이꼴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절편이 이거고 기울기가 M이다. 그럼 Y 이꼴 MX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되냐? 이걸 미분한다는 것은 결국 이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계산한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 말고 이 미분한다는 것은 즉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럴 때 이것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랑 평행하죠. 평행 것의 기울기는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되냐? 자, 이게 mx를 미분하면 m이 된다는 거야. 왜?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어떤 1차식을 미분하면 여기서 fx가 x일 때 그걸 미분하면 1이 된다. 이걸 미분하면 1이 된다. 왜? 이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도 기울기가 m이기 때문에 y 이퀄 mx 플러스 b를 미분하면 기울기는 m이다. m이다. 이건 미분한 게 m이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단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것은 1차와 상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n차형의 식이 나왔을 때고 특히 n차형이 어떤 정수가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유리수가 나왔을 때가 더 많은 문제에서 적용된 예입니다. 자, 그런 내용은 여러분과 이제 일단 기본적인 개념까지 본 거고, 여기서 이제 응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실제 우리가 경제 문제에서 경자에서 주로 다뤄보는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바로 우리 교재에서 나온 5페이지 내용이죠. 5페이지 그 이상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과 풀어볼 겁니다.